네,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이 또다시 경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여권 잠룡들 사이에선 직구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 행사였고요. 야권이 입법을 강행했다. 그리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인데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을 거부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총선 참패를 겪고도 대통령께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 여론이 높을 정도로 사실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측면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수처 수사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결국 대통령 본인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가,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민심을 거부한 것이고 이것은 크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국민을 거부한 것이다라는 논평을 내주셨는데요. 이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을 비롯해서 범야권이 규탄 대회를 열고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현장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습니다.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독담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지금 보신 모습은 어제 규탄 대회 모습이고요. 지금 야당에서는 원 내외로 상당히 좀 강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행위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사할 필요성이 있죠. 근데 그 수사는 현재 시스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작년도 9월 달에 민주당이 고발을 합니다. 공수처에.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고발해놓고 나서 이틀 이후에 특검을 발의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 대한 고발 자체가 어느 것이 더 본인들이 힘을 실었는지 모르겠지만 외견상 보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이 되기도 전에 특검을 먼저 발의를 했다는 거죠. 이틀 후에. 그렇다면 그 특검 자체는 수사의 필요성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수사를 할 필요성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이 외압을 가했다든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가했다든가 이런 단초들이 나오게 되면 특검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공수처 수사나 경찰 수사에 대해서 뭔가 중립성이 훼손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 수사권 행사 자체는 굉장히 의회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제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원래 특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수사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근데 이 지금 국회에서 임명하는 특별검사를 보면 오히려 이분들이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일당이 좌지우지하는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가지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수사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번 특검은 특검을 하는 목적에 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보고 미진하면 그때 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 특별검사 임명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봤더니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전제사실을 까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 그 탄핵을 위한 전제사실을 왜 이렇게 급하게 깔까라는 부분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사정을 감안한 정치적인 포석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헌법 보장 권리라면서 선수사 후 특검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추경호 원내대표 미국 대통령들의 사례까지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습관성 탄핵과 이제 특검 주장을 거두고 민생 해결에 좀 머리를 먼저 맞대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헌신하던 이 해병대원의 죽음도 민생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라가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었고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에는 그 부분이 들어간다는 점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미국 대통령의 사례까지 가져와서 방어 논리를 펼치셨는데 얼마나 이 특검법 거부의 명분이 없으면 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이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범인이 경찰을 고를 수 없고 피의자가 검사를 고를 수 없듯 이 지금 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통과 필요성의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입니다. 이 사안이 커진 것 자체는 결국 이종섭 호주 대사를 임명했던 그 대통령의 결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사태를 키운 게 과연 민주당이냐, 오히려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두어야 했었던 건 저는 결국 용산과 대통령실의 의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수사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기소를 하는 건 결국 검찰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과연 검찰들이 이 대통령을 향한 이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 금지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무부는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이런 일들만 보더라도 결국 지금의 시스템으로 과연 대통령을 정조준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국민들이 제기하고 계시다는 거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반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특별검사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미진하게 되면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수사가 미진한지에 대해서 수사가 지체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체되는 것도 사실 인력이라기보다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어요. 인력이보다는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이 좀 길어졌다는 것이고, 그런 논리에 따르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민주당도 독촉했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국내심이 독촉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안 움직일 때 민주당에 대한 태도는 상당히 정치적이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정치 상황에 따른 정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때그때 바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해병대원의 사망, 승직 안타깝죠. 그거 다 밝히고 있잖아요. 경북경찰청에서 그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예전에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왜 그때 특검 안 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에 따른 어떤 정치 논리가 아니고 수사가 미진했는지 여부에 대한 그때그때 전국의 판단이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수사를 진행시킨 장본인이 민주당이 고발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공수처 수사 자체가. 그러면 고발인이 특별검사 2명을 선택해가지고 대통령에서 올려야 되느냐? 이 상황은 또 안 맞는 거죠. 고발인 자체가 검사를 골라가지고 수사받겠다.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그래서 이번 사건은 사실은 저는 특검 자체가 맞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회 자체가 여야 합의하에 특검을 추천하게 되면 그런 위헌적 요새도 불구하고 특검을 대통령의 고발 명분이 줄겠지만, 현 상황에서 일당이 본인이 공수처에 고발해놓고 그다음 특검도 본인이 추천하고 고발이 추천하는 이런 상황을 과연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수처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라는 것은, 자, 공수처 검사는요, 일단 외견상 보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신분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직업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임용될 때부터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임용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별검사를 보시면요, 일단 정당에서 선택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더 정치적 중립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검사나 공수처 검사가 중립성이 훼손됐다라는 정황적 증거가 없는 한, 그러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시선은 28일 본회의로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당에서도 개별 의원들을 좀 만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여당 의원들을 좀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이 분출될 수 있는 의견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마 정치를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 17명의 이탈표가 21대 국회에선 필요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는 오히려 그때는 또 8명의 이탈표만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면 뭐 낙선자들이나 아니면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 중에도 뭐 해병대원 특검법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인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건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내심 이것에 찬성할 이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접촉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여러모로 정치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당 정치인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뭐 수사 중인 사안을 왜 특검하냐 또는 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특별검사를 야당이 고르느냐 이런 이야기들 자체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하시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사 시절에. 그때도 수사 중이었던 사안이었지만 특검을 추진을 했고요. 그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도 여당의 추천권, 그러니까 당시에 새누리당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한 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대통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있고 아마 이것들을 다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한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반대하기도 그리고 이 반대 의견을 계속해서 지속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유이동 의원이 이제 특검 찬성 의견을 표명을 했고요. 뭐 낙천을 했거나 낙선한 의원들 가운데서 찬성표를 던지는 인물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또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측들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재의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58명인가 9명 정도의 낙천, 불출마 의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만약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참석하지 않게 되면 이제 가결 정도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 근데 참석하지 않든가 아니면 이제 무기명 투표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특검을 전국적 거부가 아니잖아요. 수사해보고 나서 미진하면 그때 특검 내가라도 시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춰보면 지금 세 분이 공개적으로 다 찬성한다고 말씀 주셨지만 저건 대강의 찬성인 것이고 자세하게 특검법을 한번 보시면 사실 찬성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저는 한 명 정도가 반대를 찬성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이탈표는 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탈표가 안 나온다고 봐요. 이게 기명 투표가 되면요. 나는 소신껏 반대하지만 특검법이 통과되는 거는 나는 반대한다.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소신이 반대하는 소신이지만 이 특검법이 통과돼가지고 특검이 실시되는 건 반대한다. 그렇다면 기명 투표의 경우에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무기명은 내가 반대하면 그것이 그 표의 가치라는 것이 한 표의 차이로 이게 통과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상황을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원이 좀 더 적게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최고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실 그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되면 그런 식의 특검 내용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논거 중에 하나가 이게 상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특별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 사실상에. 그렇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 된다. 근데 모든 13번의 특검 중에 12번이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마지막 한 번은 여야 합의는 아니지만 특검의 당사자인 이명박 당시 후보가 오케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의가 없는 특검은 사실 현행 헌법상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예. 앞서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일 이번에 법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2대 국회에서 이제 1호 법안으로 다시 재발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시 재발을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22대 국회가 개헌하면서 원구성 협상이나 상임위 배분을 놓고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국면이죠. 사실 영수회담 이후에 대통령께서 뭔가 전향적으로 변하실 것처럼 입장 표명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사실 당시에 영수회담을 마치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상당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 발언의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그 당시 현장에서는 대통령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가져가셨다라고 하고 이 여당 측에서도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나 아니면 대통령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움직임도 제대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 전투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의 논리로 이것을 갈라치고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청년의 죽음이 있었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논리나 정치 유불리를 계산할 게 아니라 진상 규명에 참여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것을 거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공포하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과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했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본인과 관련된 이런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반복됐다는 것 자체가 아마 국민들의 분노를 더 촉발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도 이런 민심을 받들어서 더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고 행정부의 폭주를 제대로 막아 세워야 하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번 국회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만 보태면 예. 그러니까 만약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은 그거예요. 지금 해병대원 순직의 원인 규명은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재발 방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특검의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는 그 외압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순직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 책임자 처벌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고 그 책임자를 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권이 없는 군에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구누구는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직 사건은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경찰청에서 하는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만약에 발의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또 다른 관점이 생길 수 있고. 그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그 수사 그 순직에 대한 책임자 원인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아무런 그 이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럼 그걸 지켜보면 되죠. 그 최근에 보니까 거기에 사단장까지 책임 있는지 여단장까지 책임 있는지 이런 부분은 그 수사 결과가 밝혀지고 나서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단장이 책임 없는 것처럼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관여했냐, 관여하라는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것은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경상북도 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거기에 따른 수사가 미진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보다 먼저 전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제를 전제로 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 저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혼선을 빚은 정부의 해외 직구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여권 잠룡들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자, 벌써부터 이제 대권 경쟁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설전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뭐 각자 그 설전에 참여한 분들의 속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 시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야당은 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당의 소위 전당대회에 출마 예정자 또는 대권 잠룡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는 긍정적으로 일단은 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참여할 때 정책 논쟁이잖아요. 그 정책이 잘못됐는지 여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정책 자체가 정책의 목표가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어 직구금지라고 저희가 표현하지만 네. 직구에 대해서 위해성 검증을 강화하자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국민의 안전 보장도 있어요. 그다음에 소비자 선택권 보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보호도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권을 행사하는 행정을 하시는 종합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는 거예요. 이것들을 조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는 내가 해보니까 이런 뭐 소상공인도 보호해야 되고 안전도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자 선택권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잘못된 것만 보인 거죠. 그래서 잘못된 지적을 한 거고 따라서 한 분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한 분은 잘못된 것에 대한 주장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SNS로 정부 정책을 그러니까 단면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여당에 대한 그 좀 무책임 아니냐 이런 취지에 자제해달라는 취지가 들어갔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윈윈이다 일단 이렇게 보고요. 다만 비난 쪽의 SNS 글은 좀 맞지 않죠. 그래서 오세훈 전 현 시장도 아마 처신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사과했고요. 네. 그다음에 더 이상의 이와 관련된 서로 간의 주장에 대한 또 반대 주장은 가능하지만 주장에 대한 비난은
좀 여권의 지지층을 좀 이탈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러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선 해외 직구 대책 그리고 이번엔 정부의 고령자 이제 조건부 운전면허제 추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견을 보였어요. 좀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그것만이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덧붙이면서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의도들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의도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거의 200% 굳혔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등판의 시기를 좀 조율하고 이 등판의 명분을 고민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결국 전당대회 출마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결심을 한 걸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정책 현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SNS 입장을 표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맹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 SNS 글도 쓰지 않는 것이 순리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메시지를 썼을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배신자라는 비판에 대해서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라고 한번 반박하는 메시지를 냈고 그 뒤에 지금 SNS에 글을 쓰는 걸 보면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위 말해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그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딜레마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 여권의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인 위상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그리고 총선 참패를 통해서 확인한 민심을 봤을 때 대통령과의 디커플링, 소위 말하는 이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미래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부와의 대립각을 크게 세우면 본인의 핵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을 계속해서 옹호하고 가자니 앞으로의 정치적인 그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마 정책 이슈를 건드리면서 정부와의 건강한 관계를 세우겠다 이런 식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굉장히 절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 철학은 본인이 옹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규제 철폐 이런 국정 철학은 옹호하고 있단 말이죠. 예컨대 대통령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게 안전이 입증되고 있지 않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안전성 입증 등의 방법은 실무 책임자들이 그런 위반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반 과정에서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위반이 있다는 거죠. 그럼 KC 인증 다 받게 하지 뭐. 그럼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KC 인증이라는 것이 사실 유통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유통이 아니고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도 KC 인증을 받게 하게 되면 이거는 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 위반에 대해서 결국 직업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를 지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커플링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의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옹호하면서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본인이 대안을 제시한 거라서 저는 이것만 갖고는 아직까지 각을 세우고 있다고 평가하기 좀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당원의 좀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지지층 달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초선 당선인들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이런 어떤 당의 상황을 좀 비판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김준표 의장께서 막판에 그 본회의를 좀 열고 법안을 상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비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김준표 의장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강하게 김준표 국회의장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에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기계적인 중립, 기계적인 균형 이런 것들만을 강조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는 행정부의 권력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책무를 외면하지 마시라라는 이유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표 의장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하는 여당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민주당 내 어떤 팬덤 정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는 거로 보여져요. 대통령에게 쓴소리라는 것은 늘 쓴소리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제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내도 마찬가지죠. 당내에서도 역설적으로 당대표의 하명식의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당선이 되지 말고
이거 본인들이 의견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꼭두각시 국회의장이 되는 길이다. 그런데 꼭두각시 당선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뽑혔지만 그 뽑힌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몇몇 강성당원들을 활용한 당대표의 지시에 복종하는 식의 꼭두각시 국회의원 이런 걸 하지 마라.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여야를 통틀어서 다 새겨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다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